자, 안녕하십니까 테라 스터디 회원분들. 오늘은 4월 모의고사 국어 A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 여러분들 A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이과나 예체능계라고 볼 텐데 확실히 3월에 이어서 이번 4월에도 꽤 문제가 쉽게 출제되고 있어. 어렵지 않고, 또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어떤 이론 수업이라든지 뭐 작품의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힘들죠, 그지? 어디까지나 기출문제 풀이 강의니까 문제 답을 찾아내는 어떤 흐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스킬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독해지문 같은 경우에도 특히 핵심만 파악하고 가도록 할 거야. 왜냐면 너희들이랑 나랑 지금 처음 글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봤다고 가정하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들어가야 될 테니까. 자, 하도록 하자. 첫 번째 화법 나오고 있는데, 뭐 듣기 옛날에는 놓치면 듣기였죠. 주제는 뭐였어? 보니까 범칙금에 대한 일수벌과금제. 일수벌과금제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일수벌과금제가 뭐냐? 뭐 그래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위반자의 경제력을 고려한다는 거야. 경제력을 고려해서 벌금을 책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아니 한 달에 뭐 일반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300을 버는 사람이랑 한 달 기준으로 3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자고. 뭐 3억 정도 벌면 완전 재벌이겠네. 한 달 기준으로 3억 버는 사람, 재벌이나 혹은 뭐 스포츠 스타들,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가령 과속 범칙금이 뭐 3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를 내야 돼? 자기 수익의 10%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얼마를 내는 거야? 자기 수익의 0.1%? 뭐 0.01%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내는 거니까 같은 범칙금을 부과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반대합니다 라는 거죠. 왜? 반대의 근거를 봅시다. 반대의 근거를 보시면, 자, 끝에 가서 결론이 나오죠. 형평성이 어긋나. 그 다음에 신뢰성을 약화시켜. 이것에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랬을 때 찬성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실질적인 효과를 이야기하죠. 실질적 효과. 아니,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한테 30만 원은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거야. 30만 원까지 거 내고 말지 하면서 계속 과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반대가 말합니다. 그러면 경제력이 낮은 사람한테 더 낮은 벌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더 위반행위가 증가한다는 거죠. 또한 다이아몬드, 일수벌과금제가 제대로 시행하려면 개인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파악하는 거 어려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봐자. 자,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는, 반대 근거로는 첫 번째가 뭐야? 위반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위반행위가 증가할 수 있고, 또한 뭐야? 소득 파악이 어려워. 이렇게 되죠. 소득 파악이 어려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찬성이 다시 이렇게 나갑니다. 뭐냐, 금융실명제, 소득 파악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벌금을 많이 물리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1번 토론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찾아 나가시면 되는데 3번이죠. 찬성 측이요,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성공 사례를 언급한다라고 나왔어요. 성공 사례를 언급. 자, 사례를 언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논설문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예증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실수를 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례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비유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는 반드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정의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정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유, 정의, 가정, 사례 이러한 것들은요 다 서로 차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항이 그러니까 내가 정의하려고 하는 녀석이 말이지. 내가 정의하려고 하는 녀석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다시 좋은 개념은 이꼬르 종차 플러스 유개념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정의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인간은 유개념은 종개념이 상위개념으로서 동물이죠. 인간은 동물인데 그 동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되죠. 뭡니까? 생각하는 동물이야.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생각을 해볼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거는 정의가 아니죠. 왜냐면 인간은 갈대의 한 종류가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비유의 예시가 되는 것이죠. 예시란 그런 겁니다. 예시는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개념의 실질적 사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찬성 측에서 예시, 성공 사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일수 벌가금제를 도입했는데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세금도 늘렸고 또한 어떤 차별도 사라졌으며 또한 실제로 어떤 범칙금을 부여하는 비중이 더 낮아졌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등장해 줘야지 성공 사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사례로는 실제로 여러분들 발락이라고 하는 독일의 축구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스페인에서 과속을 하다가 걸렸는데 그 스페인도 일수 벌가금제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버는지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때려버립니다. 금액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3천만 원인가 과속벌금이 3천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발락이 거기에 대해서 나 그렇게 많이 못 벌어. 왜냐면 그 당시는 뭐 했냐면 그거였거든요. 은퇴 이후였거든요. 나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어 라고 처음에 언론을 했어요. 언론에다가 때렸어요. 그랬더니 발락의 모국이 어디야? 독일이잖아. 독일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뭐 이 쪽팔리게 외국 가지고 벌금 때렸으면 내고 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막 변호사들 고용하고 막 그런다고 대변인인지 변호사인지 고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발락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그 변호사인지 그 대변인인지를 갖다가 잘라버린 다음에 실제로 그 돈을 다 냈거든요. 뭐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로서 일수 벌금제는 괜찮은 것 같아. 선생님도 지금까지 벌금을 몇 번 물어봤는데 한 번은 뭐였냐면 예비군 훈련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내가 원래 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벌금이 50만 원인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벌금 원래 예비군 동원 훈련 빠지면 벌금이 아니야. 원래는 구속형이야. 그러니까 완전 범죄지. 그러니까 벌금형은 그 형사사건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또 한 번 벌금을 내. 그리고 벌금 안 내면 너 구속시켜버려. 이게 되는 거거든. 벌금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학생이었는데 50만 원인가가 큰 돈이죠. 선생님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헬멧 안 써가지고 한 4만 원인가 낸 적 한 번 있고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벌금 받으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자, 2번 봅시다. 위 토론에 대한 청중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반응 문제 어떻게 푸는지는 자꾸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응 문제는요, 이 반응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 판단 문제죠. 사실 판단 문제. 한마디로 그래서 언급했느냐의 언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제와 연관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와 연관이 있어야 돼? 주제와 연관성이 있으면서 그것이 또한 사실판단 언급 여부에서 언급된 것이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1번 보세요. 찬성층은 자료의 출처를 밝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러면 찬성층을 쓱 스캔해서 봤을 때 자료의 출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료의 출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에서 어긋나버려? 언급 여부에서 어긋나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면 4번밖에 내볼 게 없습니다.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하고 있다고 그랬지? 바로 이거죠. 소득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시행할 거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들어갑시다. 3번은요. 다음 두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윤서가 다음 발표 시 보완해야 할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죠. 보시면요. 맨 마지막을 봐봐. 현식이가 이렇게 말하네. 그런데 다른 나라의 혼례 사례들은 내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 분명히 다른 나라의 혼례 사례를 다 조사해서 언급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 그거 실제로 본 적 없어. 그러면 실제로 뭐 해줘야 돼? 보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 시청각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말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풀이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보자고. 4번부터 5번 들어가 보시면 면접관이 있고요. 학생 1과 학생 2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생 1은 대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꽤나 물리 정연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학생 2는 계속해서 삐걱삐걱거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심리학에 지원한 동기를 말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학도 참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밑줄 치세요. 그거 뭐라고 적어놔야 돼? 통일성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논점 일탈이고요. 두 번째 질문, 학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보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1학년 때는 이런 거 들을 거고요. 2학년 때는 이런 거 들을 거예요. 굉장히 학업 계획 철저한데요. 학생이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준비 미흡하죠. 일단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가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얘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논점 일탈하고 있죠. 그리고 면접관이 마지막에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지음이 있습니까? 지음. 뭐 이 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죠. 그죠? 아주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 사이라는 뜻이죠. 근데 학생 1도 그 단어 뜻을 모르고 학생 2도 그 단어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4번 두 학생에 대해 면접관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2번 나옵니다. 왜? 학생 1에 대해서 2번 선택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학업 계획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답변했는가? 라고 했는데 학생 1에 대해서 면접 채점표가 아니다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바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크한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5번은요. AS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이죠. 마지막. 면접관이 사용한 어휘를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음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고요. 6번을 보시면요. 장문에서 우리가 내용 생성하기 파트죠.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 파트가 아니라 표현하기 파트인데 보시면요. 장문 과제가 보기 1은요. 깍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문 과제는요. 글의 종류가 주장하는 글이고 조건이요. 앞에 거는 깍두기의 긍정적인 측면 또는 또는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또는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 분명히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A 또는 B라고 하면 A 아니면 B, 즉 긍정 아니면 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시 독자를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밝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표현하기 문제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죠.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갔어? 이 글의 주제를 정해줬고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갔어? 이 글의 형식을 정해줬는데 형식상의 특징은요.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뭐가 좀 더 눈에 들어옵니까? 요게 좀 더 찾기 쉬우니까 우선 형식상의 특징을 먼저 찾은 다음에 주제까지 체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답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8번은요. 내용 생성하기 문제인데요. 자료 활용 문제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7번 보세요. 7번. 보기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거 굉장히 문제 푸는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문 파트뿐만 아니라 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에서 보기 주어지는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패턴이죠. 즉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할 것인지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할 것인지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는요 반드시 보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두셔야 될 것들 됐죠? 근데 이건 이를 바탕으로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은 무엇이야? 이것은 보기죠.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의 내용을 다시 봐줘야 되는데요 보기의 내용은요 숭례문 복원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많은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글을 써야겠어. 그렇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냐는 거야. 이 글의 주제는 문화재 보존이잖아. 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그 밑에 보기 계획 수립 단계까지 다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쉽게 답이 나와버리는 게 5번을 보시면요 마무리 부분에서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 촉구를 추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제에서 뭐 돼버렸어? 벗어나 버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 들어갑시다. 아닌 것 찾는 문제에서 맞는 것까지 우리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 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무슨 유치원 강사는 아니잖아. 자 8번 보시면요 다음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접하게 된 안내문이다 라고 나오죠. 또다시 표현하기 문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지킴이 보기를 보시면요 지킴이 활동 내용을 언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킴이 활동 내용은 위에 보시면 3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형식상의 조건이 2개가 나왔습니다.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해야 되고 의인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 맞춰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 10번 보시면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글과의 그러니까 처음 쓴 글과 수정하여 쓴 글과 게시판에 올린 글의 차이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장문 과제 시행 중 A와 B에서 활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어렵지 않게 4번을 보시면요 B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라고 했는데 시간적 순서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글이 시간적 순서가 되려면요 진도 여행에 관련된 거니까 진도에서 아침은 이랬고요 진도에서 점심은 이랬고요 진도에서의 저녁은 이랬고요 진도의 반풍경은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야죠. 서사적 구성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런 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됐죠? 그래서 4번이고요 10번 고쳐쓰기 문제인데요 요거에서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나옵니다. 5번, 답은 5번이에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데 왜 5번인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소개시켜주다 라고 나오죠. 소개시켜주다. 이거 옛날에 교과서 개정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왔던 파트죠. 바른말 좋은 글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소개시키다 라고 하는 것은 이중사동이다. 이중사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로 바꿔줘야 된다? 소개해주다. 야 내가 너한테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여자친구 소개해줄게 라는 거죠. 비슷한 걸로는 또 뭐가 있었어요? 비슷한 걸로는 부모가 아이를 교육시키다가 아니라 교육하다죠. 그죠? 공장의 기계를 가동시키다가 아니라 가동하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자 봅시다. 이중사동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중사동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됐어요? 자 우선은 이중사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한번 이론 잠깐 쳐드릴게요. 사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눠졌죠. 뭐였습니까? 파생사동이 있었죠. 단형사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이 있었죠. 장형사동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랬을 때 파생사동은 이 희리기 우구추 집어넣는 거였죠.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은 하게 하다
여기처럼 시키다 뭐 이런 건데 시키다는요.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실제로는요 사동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사동형으로 안 쓰입니다. 왜냐면 이 시키다라는 단어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사적 즉 문장의 형식을 이용한 사동은 아니다라는 거야. 됐어?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중사동은 가능합니다. 그 설명 잠깐 해드리면요 파생사동 같은 경우에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다라고 하는 거 봐봐. 자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동형 동사를 우리가 사동으로 만들면요 자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죠. 그래서 이걸 축약시켜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제우다가 되죠. 그러면 제우다라고 하는 사동사는 기본적으로 이중사동이 돼버리는 거죠. 왜? 파생접사가 2개가 들어가 버렸잖아. 이중이잖아. 근데 이거 당연히 인정되죠. 이거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도 마찬가지죠. 왜? 자 봐봐. 먹이다라는 단어는 먹다에서 왔을 텐데 먹다에 파생사동 이를 붙여서 먹이다가 됐죠. 여기다가요 통사적 사동 먹게 하다까지 붙이면요 먹게 하다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중사동인데요 당연히 인정되죠. 왜? 자 이거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죠. 뭐야? 먹이다도 사동이고 먹게 하다도 사동인데 이 먹이다와 먹게 하다는 뜻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각자의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소개해주다는 그러니까 소개시켜주다는 이중사동인데 왜 인정 안 해주냐는 거야. 간단하죠? 소개시켜주다나 소개해주다나 뜻이 다르나 같나? 같죠? 근데 뭐하러 사동을 집어넣냐고. 즉 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이미 사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동의 의미를 붙여준다면 사동의 어떤 형식상의 특징을 붙여준다면 뜻이 달라져야 되는데 뜻이 달라 같아? 같죠? 그러면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해주는 거. 자 이번에 소개시켜주다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교육시키다 작동하다 뭐 나올 수도 있어. 체크해둬. 그 다음에 11번은 형태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내가 아무리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인 이론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해야죠. 자 보시면 뭐야 형태소를 갖다가 처음에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얘 실질 형태소냐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냐 그 다음에 혼자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얘 자립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의존이냐 요거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구분 못한다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고3이 아니야. 그냥 지금 포기해도 상관없겠어. 기본의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자고. 그 다음에 12번은요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건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자음 동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의문의 첨가에 대한 내용인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친구라면 이 의문의 첨가를 읽어보면 아 이거 뭐에 관련된 문제구나. 니은 소리가 덧난다고 하고 니은 소리가 덧난다고 하니까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구나. 캐치하셔야지. 됐어? 그렇게 문제 풀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답은 3번인데요.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미음의 영향으로 아니 뭔 개소리야 보자. 막일이야 막일. 3번을 보시면 막일이 뭐가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막일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 된 거야? 니은 소리가 첨가됐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근데 실질 발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게 중요하죠. 실질 발음이 막일이 된다는 거야. 막일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가다죠. 그럼 생각을 해봐. 아니 니은이 그대로 가 있고요. 기억이 이형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여기서는 첨가와 동화가 같이 쓰인 건데 니은과 니은이 동화가 됐으니까 이거 비음하잖아. 아 근데 동화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이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부딪혀가지고 이 녀석이 되는 거라고 파악해야지. 어떻게 이 녀석이 여기에 관여해? 미음이 왜 관여하냐고. 3번을 보면 미음의 영향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개소리죠. 아니 여기서 이게 왜 관여하냐고. 됐죠? 그래서 기본만 알고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도 용언하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용언
영어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항상 기본에서 시작해야 돼. 문법은 특히나 더욱더 그럴 수 있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형을 체크하라 라고 하는 거였지. 기본형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아, 변화해보라 이거였죠. 이거는요 꼭 이렇게 완전히 직접적으로 변화형을 용언의 활용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용언이라고 나왔어, 동사형사 나왔어, 그럼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알았죠? 그랬을 때 이거는 어감만 바뀌는 경우, 어미만 바뀌는 경우, 어감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라 같은 경우에는 오다에서 시작되겠죠. 그랬을 때 오다, 오고, 오니, 오너라, 너라는 어라의 약간의 변화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미가 바뀌는 케이스라고 볼 수 없, 그러니까 어간이 바뀌는 케이스라고 볼 수 없고, 오너라가 오어라가 아니라 오너라라고 분명히 됐기 때문에 오다의 경우에는 어미만 변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하늘이 파라에서, 파라사는 뭐야? 어디서 시작했을까? 파라타에서 시작됐겠죠. 물론 발음할 때는 이 히읗이 발음되지 않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건 초등학교 1학년만 넘어가면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보니까 변화시켜 보니까 파라타, 파라코, 파레서라고 얘기하면서 파라까지가 분명히 어간이고 다가 어미일 텐데 파라시 뭐 하고 있어? 변화되고 있죠. 됐습니까? 거기 다가 서, 분명히 서라고 있었는데 파레 서는요 어서나 아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똑같다고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파라타의 경우가 어관과 어미가 다 바뀌는 케이스. 3번 말을 지어내지 마라. 자 봐봐, 그럼 짓다에서 시작됐겠지. 짓다, 짓고, 지어서 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시옷만 탈락할 뿐 어미는 크게 변화하는 게 없고 일정한 규칙성을 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간만 변하는 케이스. 됐지? 그 다음에 물어 같은 경우에는 묻다에서 왔겠지? 묻다, 묻고, 물으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만 바뀌는 케이스. 그 다음에 하여는 하다에서 왔겠지? 하다, 하고, 하니,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만 바뀌는 케이스. 하여서가 해서가 되는 거니까 이건 축약된 거고. 그 다음에 14번은요 14번 15번 패스입니다. 14번 15번은 이거는 무슨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지나가는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풀라고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업 테스트 문제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자고. 그 다음 자 16번부터 우리 비문학 들어가자. 그럼 여러분들 다 읽어봤을 거야. 나는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자, 비문학 첫 번째 질문은요 뭐 네트워크 효과님이라고 하면서 물건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죠. 그러니까 이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란 말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앵간히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 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지. 그 연결 효과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 유행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속물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 그래서 속물이라는 단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속물, 위선적, 이거 존나 짱나요. 차라리 위약적인 게 나아. 자 보시면 유행 효과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자 우선은 자 이게 기본 포인트지. 뭐야? 유행,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건 유행 효과와 속물 효과가 있다라고 두 개는 뭐 했어? 분류했지? 분류하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분류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비교되죠. 그지? 이거 진짜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비교대조는 항상 비문학 지문의 가장 깊숙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항상 뭐가 나온다? 비교대조 했으니까 뭐가 나온다? 아저씨 뭐 나와? 차이점. 됐죠? 차이점 정확하게만 정리해두면 못 풀 문제가 없다. 자, 그랬을 때 유행효과는요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행효과는요, 다른 사람이 사면 나도 뭐 하는 거야? 따라 사는 거니까 당연히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뭐 되는 거야? 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물효과는 그 다음 문단 이와는 달리라고 표지까지 들어가 있죠.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소수만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깔려있어. 그 다음 줄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거야. 즉 다른 사람이 사면 수요가 뭐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루이비통 같은 경우 그죠? 처음에는 루이비통 딱 메고 다니면 우와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 다 루이비통 차고 다니면 진짜 부자들은 이제 루이비통 안 차죠. 그죠? 그럼 루이비통 안 차면 뭐 차는지 나도 모르죠. 그죠? 뭐 명품의 세계는 내가 전혀 모르는 거라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 문단에 가시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게 뭐야? 가장 고정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소비겠죠. 그런데 합리적 소비는 아니야. 사람들은 심리적 소비를 하죠. 실제로는 위 두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의 수요가 상호 우정적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네트워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16번 시력 테스트 문제 17번은요.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죠. 뭐만 파악하시면 되냐? 가상품은요. 밑에 보기를 보시면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수요 곡선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트워크가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곡선이요. 이렇게 돼가고 있죠. 즉 수요량이요. 수요량이 가령 같은 레벨일 때 수요량이 여기서 위치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면 같은 가격일 때 수요량이 뭐 되고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니까 수요량이 많아지고 있죠. X축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수요가 뭐 된 거야? 올라간 무슨 곡선? 이 노란색은 즉 여기서는 D2죠. D2는 무슨 곡선? 유행효과의 곡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나로 들어갔을 땐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어? 떨어지고 있죠.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그러면 이건 무슨 효과라고 보면 되는 거야? 속물 효과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유행효과의 특징과 속물 효과의 특징만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문제 풀면 답은 2번일 테고 18번도요. 해당 상품과 18번 답은 5번인데요.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 구매 시 부담을 줄인다가 나에 해당되고 있어. 나가 뭔데? 속물곡선이잖아. 속물곡선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샀을 때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서 안 사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제품들이야? 필수품일까? 아니면 사치품일까? 사치품이겠죠. 아니 사치품을 누가 묶음 판매를 해. 그리고 그래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 뭐라고? 이러한 속물 효과는 상품의 희소성이 약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높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가격 할인이나 적극적인 팔종 활동을 자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무슨 묶음으로 구성해. 미친 거 아니야? 그죠? 19번 보자. 미추신경즉 단어즉 기업과 가장 가까운 뜻은 기업은 뭐야? 깔려있다야. 근데 뭐가 깔려있어? 자 다시 한번 저번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어휘 파악 문제는 어휘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는 거다. 자 깔리다가 뭐 돼 있어? 밑줄이 쫙 그어져 있단 말이야. 깔리다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밑줄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그 앞단어가 보통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단어가 뭐야? 심리야. 그러면 의미 파악 가까운 거 찾아야죠. 그럼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심리라고 한 단어와 가장 비슷한 거 1번부터 5번에서 심리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문제 푸는 스킬이야. 됐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뭐야? 의도겠죠. 심리라고 하는 거 가장 비슷한 거는 의도잖아. 됐죠? 가방은 아닐 거 아니야. 돗자리도 아닐 테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인문지문인데요. 전체적인 틀이 공격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요. 공격 행동이겠죠. 근데 공격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네요. 프로이드. 그죠?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달라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이드하고 달라드는요. 한 문단에 묶여져서 나왔고요. 그 다음 문단엔 누구 나오고 있어요? 반두라. 이름들이 다 왠지 인도틱하네. 그러니까 반두라라는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죠. 반두라. 그죠? 이 사람들은 비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당연히 이 세 사람이 나열됐으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나열됐잖아. 나열되면 이것도 뭐 해야 돼? 이것들 간에 차이점 분명히 또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또 차이점 문제 나온 거야. 비문학심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차이점 찾기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반두라의 내용에 대해서요. 먼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랑 비문학 수업하면 내가 이거 나오면 맨날 강조하지. 자, 먼저라고 나오면 항상 거기다가 뭐 치라는 거야? 1번 치라는 거야. 왜 1번 치냐? 먼저라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으로 혹은 둘째는 이렇게 안 나오는 지문은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고도로 계산돼서 나온 지문들이에요. 1번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먼저란 단어가 나오면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이제는 과정 지문이겠구나. 됐어요? 이제는 과정 등장하겠구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과정으로 설명하면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 이거 보통 과정은 기술, 과학 지문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엔 인문 지문에 나왔는데 과정 지문이 등장하면요. 과정 문단이 등장하면 정보량이 어떻게 된다? 졸라리 많아진다. 정보량이 졸라리 많아지게 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글을 읽다가 어떻게 된다? 멍 때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하라는 거야? 1번이라고 쓰라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2번 파지 과정에 대한 설명, 3번 행동 재생 과정에 대한 설명, 4번 동기부여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겠어. 이 과정들을 어렵지 않으니까 공격 행동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아마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눈치 깠을 거야. 아마 이런 이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폭력적인 영상물이나 그 총 쏘는 게임 이런 것들 많이 하면 뭐 된다는 거야? 그걸 많이 하는 애들도 폭력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대기 가지고 사람 패고 그저 야구방망이로 뭐 패고 이런 게임 하지 말고 무슨 게임 해야 되는 거야? 달리는 게임 해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20번 보시면요. 위클의 서술 방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서술 방식 쭉 보시면 되고요. 21번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서 기억의 관점은 반두라의 관점이니까 반두라의 관점과 대응시켜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고요.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시력 테스트 문제입니다. 답은 5번인데 알파벳 2를 보시면 관찰된 공격 행동이 파지 과정에서 언어적 기호보다는 영상의 형태로 더 잘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봐야겠어 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언어적 기호 또는 영상의 형태야. 또는 나왔지. 또는 이거 아니면 저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것은 이 둘의 힘이 뭐하다는 거야? 비교되죠? 힘이 같다는 거죠. 힘이 같은데 여기서는 알파벳 2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언어적 기호보다 영상의 형태가 더 잘 기억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힘이 같다라고 파악한 게 아니라 힘이 다르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X. 자, 23번 과학 지문입니다. 과학 지문인데요. 지구 자기장의 형성에 대한 글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이야.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지구에 외핵을 이루는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물질의 대부분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철과 니켈이라는 점에 주목했어. 그들은 외핵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유동적 액체 상태이므로 지구의 자전운동에 의해 외핵 내부를 순환할 것이고 이러한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유동적 순환은 전류 생성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와 같은 가정과 전류가 생성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지구 장기장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했지. 다만 다이아몬드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순환만으로는 외핵을 구성하는 철과 니켈의 순환만으로는 전류가 생성될 수 없으므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근거로 해서 지구 외부로부터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제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지구 안에는요 외핵이 흐르고 있는데 이 외핵이라고 하는 게 철과 니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은 됐겠지만 이거 혼자만 가지고는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뭔가가 새로운 게 필요했을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문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다이나모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요. 자, 정리하면 그래요. 다이나모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것이 지구자기 형성되기 이전에 뭐가 필요했냐면 외부 지구자기장이 외부에서 어떤 전자기력이 얘한테 한번 힘을 줬고 그 힘을 준 게 돌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 외부 힘이 없이도 이 자기장이 뭐 된다는 거야? 유지된다는 내용이야. 포인트는. 됐죠? 그것만 파악하면요. 23번, 24번, 25번은
껌먹기입니다. 굉장히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다음 자. 자, 그 다음은 기술지문입니다. 기술지문인데 떠나왔죠. 자,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단 마지막이에요. 소음, 저감, 장치라는 이 글의 주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요. 또다시 뭐하고 있어? 비교, 대조하고 있어. 뭐하고 뭐를요? 흡음령과 흡음. 음을 뭐하는 거야? 흡수하는 녀석과 그 다음 간섭령. 이건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 됐죠? 그래서 흡음령에 대한 문단이 한 문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편 다이아몬드 세 번째 문단 간섭령은 소리가 지닌 파동의 간섭 현상을 이거는 소리 파동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소리 현상의 간섭을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간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가 있냐? 중간에 보시면요. 상세 간섭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엔요.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건데 상세 간섭은요. 소리가 작아지는 것이고요. 보강 간섭은요. 서로 뭐 한 거야? 진동이 맞은 거죠. 진동이 맞아서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됐죠? 상세 간섭은 진동이 다른 녀석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라면 보강 간섭은 진동이 같은 녀석끼리 딱 맞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용어가 있는데 서로 주파수가 맞는 것끼리 딱 맞으면요. 그게 파워를 훨씬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우리 보면 영화 같은 장면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소리 지르면 유리창이 빵빵빵빵 깨질 때 있죠. 그건 뭐냐? 모든 물건은 고유의 진동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주파수하고 내가 하고 소리 지르는 주파수가 정확히 일치했을 때 단순히 높다고 유리창이 깨지는 게 아니라 높으면서도 그 고유 진동과 내가 내지른 진동수가 일치했을 때 이러한 보강 간섭에 의해서 그 주파수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컵이 깨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 그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글은 뭐였어? 소음을 저감하는 거니까 뭐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돼야 돼? 상세 간섭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면서 내용 풀어보시면요.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여러분들 괜히 지루하게 설명하고 싶진 않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그냥 넘어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내가 몰라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 29번부터 30번 이거는요. 내가 독서지문인데 이거는요. 나 진짜 기분이 나빠 문제 푸는데. 진짜 기분 나빠지는 문제야. 고3한테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응? 아니 애들 대한민국에서 수험생 역할을 하느라고 빡센데 그 빡센 만큼 보람 있는 문제를 줘야지. 문제 풀었을 때 내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좀 보람 있는 문제를 줘야지. 이건 무슨 시력 테스트도 아니고 확 문제 낸 사람 반성해. 너 이거 보고 있으면 반성해. 알았어? 괜찮아요. 내가 더 이겨요. 자 봅시다. 29번 30번 볼 필요 없어요. 진짜야. 이거 혹시라도 이거 틀렸다. 근데 틀렸는데 내가 모르겠다. 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다. 보지 마세요. 그냥 꺼.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은요.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은 다시 한번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무엇 중심으로 읽어라? 인물 중심으로 읽어라. 근데 고전소설은 거기에 두 가지 더 추가될 것이다. 무엇을 추가시키면 된다? 전기성 나오면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 나오면 체크하시면서 글을 읽으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문제로 하나 나오거나 혹은 선택지 한두 개 구성하니까 이거는 나중에는 강조할 필요도 없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면 내용을 보시면 사라수 대왕과 원한 부인이 나오고 장자의 종이 된 다음에 안락국을 나왔는데 안락국이 엄마가 죽으니까요. 서역국으로 향해가지고 지 아빠 도움으로 엄마 다시 살리고 장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네이버에서 만화 좀 본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정확한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작가 이름이 뭐였지? 어떤 작가가 신과 함께라고 하면서 이거 지금 일본에서 영화인가 애니메이션화되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 있어요. 우리나라 설화를 중심으로 풀어낸 이야기거든.
그 신과 함께해서 한 그 에피소드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에서 만화 좀 본 친구들은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시간 투자해서 만화를 보람을 얻을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능에는 나올 일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통 설화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으면서요. 이게 재밌으면 내가 너무 순수한 건가? 아무튼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역시 31번부터 34번까지 했습니다. 굳이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읽어주고 뭐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다지 건질만한 내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고3이 이런 문제 풀면서 내가 이걸 내가 이렇게 잘 풀다니 막 이러지 마 제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다니 하면서 기분 나빠해야 돼. 자, 그 다음에 35번부터 36번 두 문제는 고전시가죠. 고전시가인데 산중 잡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 보는 작품인데 내가 처음 본다고 해서 어려워할 게 없죠. 왜냐면 얘는요 연시조야. 연시조라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나? 연시조도 결국에 뭐의 일종? 시조의 일종이잖아. 시조의 일종. 그러면 시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줄 알면 모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고전 시조는요, 특히 그러니까 조선시대 시조 작품들은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작품이 한 몇 작품 되냐? 한 50편에서 70편 됩니다. 아이씨, 뭐 이렇게 많아 하지 마. 달랑 3줄짜리야. 3줄짜리가 50편 내봤자 3, 5, 15, 150줄밖에 안 돼. 많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작품들 50편에서 70편을 갖다가 알면 나머지 100편, 200편 어떤 작품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작품 공부만 하면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바가 없어. 왜? 고전은 기본적으로 그게 소설이든 시가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주제가 좀 어때? 굉장히 편협하죠. 뻔한 내용 나오죠. 이것도요, 기본적인 내용이 뭐야? 자연 친화잖아. 지당에 활수이 드니 노는 고기 다 헤아리겠다. 그만큼 물이 뭐야? 맑다는 거겠고. 송음은 뭐겠어? 음이 그림자 음자니까 송은 뭐야? 소나무고 소나무 그림자에 청내 밑에 나오잖아. 청내 뭐래? 맑은 바람 소리잖아. 맑은 바람 소리가 나니 금슬이 여기 있구나. 한마디로 지금 시적가자가 처해 있는 공간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 좋다는 거잖아. 동그라미 빵빵 쳐주면 되지 뭐. 앉아서 보고 듣거니 돌아갈 줄을 모르겠다. 나 돌아갈 생각 없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PC방 가면 드는 생각. 솔아래 길을 내고 모디에 대를 쌓으니 풍월 연하는 좌우로 오는구나. 딱 하나 체크하고 합시다. 자, 어떤 거 얘기하고 싶으냐? 풍월 연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연을 뜻하는 거죠. 풍월 바람과 달과 연하죠. 연하는 노을과 안개란 뜻인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 주고 싶은 지식이 하나 있다면 고전 작품에서 자연은요 2개 중에 하나죠. 충 아니면 자연이었잖아. 효 아니야? 자연은 2개 중에 하나인데 이 자연을 뜻하는 한자어들은요 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대유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대유법이 선생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성해. 그건 네 잘못이고. 대유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천석고왕 연하고질 할 때 천석과 연하도 위에 연하 나왔네. 이것도 다 뭐야? 다 자연이야.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전체를 대표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한자어는 다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연을 뜻하는 한자어는. 됐죠? 우리가 말하는 강호라는 강과 호수겠지 뭐. 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자연이라는 거야. 풍월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뭐 풍운 이런 것도 다 자연을 뜻하는 한자어들.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이 사이에 한가위에 앉아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 그죠? 한가운 가운데 참된 어떤 진미를 느끼는 한중 진미라든지 시 들어가면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생 길어 기장밥 있게 짓고 산채갱으로 삶아 조석 아침 저녁에 풍미가 족함도 내 분인가 하노라. 그래서 단표노왕 단사표음이 안분지족하고 있죠. 어려운 말 쓰고 거의 중국어죠. 단표노왕 단사표음이 안분지족하고 있어. 자, 그 다음 보시면 배고프거든 버굴에 밥 먹고 목마르거든 빡에 물 마시니 이리하여 가운데 즐거움이 또 있겠느냐? 서리법 또 없어. 이게 가장 큰 즐거움. 남이의 부운 떠도는 구름 같은 부기야 부러울 줄 있으야. 그러면 부운 세모 부기 세모 왜 내가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부러울 줄이 있으랴. 서리법 됐죠? 부러워하지 않겠어. 동원이 있다 해도 얘 듣고 못 보더니 즉 무릉동원이 있다고 했지만 옛날에 들었지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
홍하이 만동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것이 거기야. 즉 내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야. 됐어? 이 몸이 또 어떠하니요 무릉인인가 하노라. 내가 곧 무릉이야.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형식상으로는 이 몸이 누구야? 문. 내가 무릉인이야? 답. 즉 무릉인이 누구야? 신선이지. 내가 곧 신선이다라는 얘기죠. 문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자, 36번 포인트. 36번에 선택지 1번을 보시면 답이야. A에는 B와 달리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자,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거. 요거는 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 자, 고전 작품에는요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주 크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풍류죠. 풍류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배움이나 혹은 교훈이나 혹은 깨달음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배움과 교훈과 깨달음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모습은 현대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고전시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바로 윤선도 아저씨의 오우가 다섯 친구 이야기. 됐죠? 그러면 여기서 다섯 친구는 자연일 텐데 그 자연을 풍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추상적인 의미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배움과 교훈과 깨달음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외에 각종 사군자를 다룬 시들도 거의 대부분은 풍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배움과 교훈과 깨달음을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노래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요 37번부터 39번은요 소설인데 소설의 제목 봤더니요 유능길의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생파 처음 보는 작품. 자, 우리 유능길하면 가장 대표적인 뭐야? 유능길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가장 대표작은 옛날 개정 교과서 전에 나왔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장마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졸라 재밌어. 됐어? 이 장마라고 하는 작품과 바로 이 작품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제목도 약간 비슷하잖아. 장마 끝에 무지개 지잖아. 둘 다 어떤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노래하고 있는데, 노래가 아니죠.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이데올로기로 푸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뭔가 초자연적인 무언가로 풀어내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 다음에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 그 다음에 완장이라고 하는 대표작이 있는데 졸라리 재밌어요. 이거 옛날에 드라마도 됐는데 굉장히 재밌었죠. 그래서 윤은기라고 하는 작품, 작가의 작품인데 서사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 기본적으로 재밌습니다. 이 사람 작품은. 굉장히 쉽게 읽혀요. 됐습니까? 근데 이 장마에서도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이데올로기란 말을 계속 내가 쓰고 있는데 한번 정리할까요? 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뭐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데아 플러스 로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씨, 진짜 못하는 게 없어. 영어도 잘 써. 자, 이데아는 무슨 뜻이야? 이상이란 뜻이죠. 생각이나 관념이나 사상이란 뜻이죠. 로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논리란 뜻이죠. 됐지? 그래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상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 시스템을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가 우리 있죠. 뭐야?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아니야, 이상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 사회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 두 가지가 서로 뭐 한 거야? 빵! 하고 부딪힌 게 바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따다다닥 붙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시대가 냉전이고, 냉전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6.25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일 거고. 됐죠?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 갈등을 통한 전쟁의 아픔을 윤은길은 항상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형제애. 이 작품은 뭘로 그것을 해결해? 모성애. 그 다음에 어떤 굿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윤은길 작품에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여러분들 글 읽다가요 감동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요 시간 넘기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이죠. 선생님도 읽다가 눈물을 훔치면서, 그죠? 뭐 이러면서 읽었어요. 문제는요 어렵지 않고요. 그죠? 37번 너무 쉬워요. 그냥 2번, 3번, 4번, 5번이 너무 개소리들이죠.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사건도 도입되지 않고 있으면서 서술자는 계속해서 나야. 3번은요.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도 한번 내가 시간이 나면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상의 날개라든지 박태원의 소설가 그것이 1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 학교 내신 공부하면서 한 번씩은 다 언급된 내용일 테고, 4번은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중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술자는요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사건에 개입하겠어. 5번 현재형 의미를 사용해서 무슨 어린 시절 얘기하고 있다니까. 됐죠? 그 다음에 38번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내용 파악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고, 39번은 내가 지금 막 얘기한 보기의 내용이 뭐야? 이데올로기나 개인적 원한관계를 초월한 모성으로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갈등,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켜준다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 모성에 대한 얘기를 찾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고, 3번을 보면 낯을 들고 양식을 얻으러 다니던 당숙모의 모습이 이데올로기를 위한 긴장과 갈등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아니라고. 당숙모는요 모성의 상징이라고. 자기애는 빨치산한테 죽었지만 빨치산에 살아남은 갓난아기를 자기의 애로 만들기 위해서 낫을 들고요. 주위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니까 거의 반미치광이가 돼서 낫으로 휘둘러대는 인물이죠. 와, 이런 캐릭터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이거 진짜 보면서 감동적인 캐릭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39번 발문이죠.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다시 한번 뭐라고? 보기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뭐라고? 보기를 참고하여. 됐죠?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보기에 있다. 읽어보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40번부터 42번 현대시 문제네요. 남녘, 김광규의 때네요. 남녘 들판에 곡식이 뜨겁게 익고, 여기서 때는 목욕탕 가서 미는 때가 아니라 어떤 시절이라고 하는 때구나. 그죠? 철이죠. 철 말 그대로. 자,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진아의 회오릿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 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화류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음악성과 강조. 한낮의 여친 노랫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뭐뭐 하지 말자. 명령령. 어떤 태도? 의지적 태도. 기본 추술 나와줘야 되는 기본이야.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드릴 때 문장의 종결이 정확히 되지 않았네. 그죠? 불완전한 종결함을 통한 독자에게 무엇을 남겨? 여운을 남긴다는 거. 그거 알고 문제 풀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내가 봤을 때 1등급이 여기서도 이번 시험에서도 1등급 컷이 끼케야 2개 같은데, 그나마 제일 많이 틀릴 만한 부분이 그래도 시. 왜냐? 생소한 시라서 그 정도인데 솔직히 뭐 차근차근히 시험이라고 하는 압박감만 좀 있고 풀었다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3번부터 45번은요 불꽃이라는 작품의 시나리오죠. 그래서 선우희라고 하는 장교 출신 소설가의 작품인데요. 언론인의 삶을 살긴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작품의 성향이 굉장히 교조적이야. 그래서 작품성이 좀 떨어져. 교조적이란 말이 뭐냐면 날 가르치려 들여. 그죠? 그러니까 독자들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어떤 감각성이나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부분에 줄거리 잘 읽고 마지막에 보면 뭐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나오거든. 아,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구나? 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상이겠구나. 근데 그 회상과 현실이 뭐합니까? 겹쳐집니다. 그 겹쳐지는 거 가지고 또 한 문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43번부터 45번까지 어려울 거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와, 저 사람 되게 건성건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야. 나 같은 경우에 그 포인트는 어디에다 두냐면 비문학은 지문에다 포인트를 둡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선택지에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근데 2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볼 게 별로 없어. 문학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 간에 어떤 미묘한 차이를 드러낼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뻔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다지 깊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런 짓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지. 국어 강사인데 내가 내 과목 수업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자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졸라리 어려웠다. 이거 어떤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막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겁을 주는 게 원래 국어 강사들이죠.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국어 강사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쉬운 거 쉬운 거야. 뭐가 어려워? 의미 없는 건 의미 없는 거지. 뭘 의미가 있어 그 안에서. 나는 뭐만 하면 돼.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답만 찍어내면 돼. 여러분들 소설가 될 거야? 여기서 시인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보고 있지도 않을 텐데 거기에 시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시인이 되고 싶고 소설가가 되고 싶으면 수능 문제 잘 푼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착각의 소유자인데, 착각이 옛날에 어떤 실패자인데, 내가 수능 문제를,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수능 문제를 풀면서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맞히면 다 맞춰. 한 30분, 40분이 남어. 100점 많고도. 그러니까 내가 국어 쪽에 굉장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소설가나 뭐 영화 이쪽으로 아니야. 그냥 문제 잘 풀 뿐이야. 착각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주고자 하는 능력도 문제 잘 푸는 능력이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자, 이번 모의고사는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 정도로 쉬울 거는 나는 6월 모의고사에서도 이 정도로 쉬울 거라고 절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항상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우리의 뒤통수를 빵빵빵 쳐왔으니까요. 그게 굉장히 쉽든 굉장히 어렵든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쳤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3월, 4월 모의고사 쉬웠어. 그럼 6월이 우리에게 뒤통수를 친다면 어렵겠지. 6월에는요. 제발 부탁인데 45문제 푸는데 적어도 1시간 반은 걸리게 해줘. 그래야지 나도 푸는 좀 보람이 있는데 너무 쉬웠습니다. 쉬웠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 내가 5개 이상 틀렸다. 선생님 포기해야 되나요? 예,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셔도 됩니다. 늦지 않았다는 게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가 되겠어요. 그 정도 정신 상태로 무슨 공부를 해. 그죠? 자, 수고하셨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봅시다.